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경제가 IMF가 얘기했듯이 1929년의 세계 대공황 이후 가장 최대의 경제 불황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평나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위축은 됐어도 방역을 잘한 결과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어느 도시 하나를 완전히 럭아웃이라고 하는 차단을 해갖고 외부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시 사람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도시들이 유럽이나 미국에도 많았는데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하면서도 방역을 잘 관리해서 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한 90%까지 파악을 하고 차단을 시켜가면서 관리해서 거기에 또 시민들이 많이 협조해줘서 방역 단계를 5단계로 조정하면서 관리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4.4%, 중국만 플러스 1.9%고 한국은 마이너스 1.9%.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성장률이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좀 보면은 여기 금년 1, 4분기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3.2%. 이것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습니다. 전기 대비 성장률인데 그런데 이제 3, 4분기에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동력이 됐던 것은 우리가 역시 제조업이 강한 그런 나라에서 해외 수출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힘입어서 국내 내수 경기는 특히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전체적인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그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제가 작년에 와서 말씀드릴 때도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현상이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된 것이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클라우드 컴퓨터 등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확산되고 경제의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이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미국은 5G 인프라에 우리 돈으로 한 1,100억 달러, 1,100억 조를 중국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한 200조를 우리 돈으로 투자한다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도 많은 환경론자들이나 학자들은 결국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 위기가 근본 원인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이제 이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왔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저탄소 경제로 가겠다고 약속을 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중국, 한국, 일본, 유럽 모두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선도 기업들이 모두 재생에너지를 100% 쓰겠다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것은 이 속도로 나가려면은 아마 한 5년에서 10년 지나면 그 탄소를 많이 만드는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수출 규제를 받을 것입니다. 탄소세를 부과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할 테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저숙련 노동자를 포함해서 많은 이제 실직자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을 새로운 훈련을 통해서 이 신기술을 터득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바꿔주는 이런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그 소위 취약거리를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이것이 정부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어떤 선진국에서도 이 문제를 등한시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의 약 절반 정도가 없어질 거고 한 20년 안에 절반 정도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것의 한 80% 정도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직업군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직업 대표적인 게 의사 아닙니까?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 의사가 하는 역할의 상당 부분을 인공지능 로봇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하는 일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누면 예방의학, 진단의학, 치료의학,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방의학은 지금 인공지능 로봇가 훨씬 더 정확하고 유능하게 다 예방도 조치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고요. 진단의학도 상당 부분 문진을 통해서 의사가 알던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미국의 대형 병원에서는 대개 진단의학도 정확도가 인공지능 로봇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 이미 그런 추세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은 안 쓰고 있지만 2차 병원, 의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진단 로봇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치료의학인데, 치료의학 중에서 수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로봇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로봇에 의한 수술이 훨씬 더 정확하고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어떤 정형화된 일을 하는 것, 예를 들면 경범죄 처벌을 에스토니아라든가 부크라파의 몇 나라는 로봇가 합니다. 경범죄는 무슨 다른 방증이 이게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판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런 직업들까지도 인공지능 로봇가 대신하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분야의 새로운 숙련 일자리가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우리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피부에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회가 전체적으로 디지털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벌처럼 큰 제조업을 중심으로 협력업체로 종으로 조직된 그런 기업 구조가 대체로 없어져가고, 미국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잘 나가는 기업군들은 우리보다 훨씬 종업원도 많이 고용하고 규모도 커지고 기업 가치도 높고 매출도 많은데 대부분이 플랫폼 형태의 기업을 운영합니다. 작은 벤처기업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 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약점이 있으면 보완하기 위한 M&A를 세계 모든 나라에 필요한 기업과 M&A를 자꾸 빨리빨리 시키면서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고 또 변화에서 경쟁에서 이겨나가려는 그런 다이내믹한 기업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벤처기업이 지난 1년간 우리나라에서도 27,000명을 고용을 증가시켜서 올 상반기에만 66만 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럼 각 산업별로 보면은 자동차에서는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이 아래줄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테슬라가 또 우버와 같은 이 공유 자동차들이 지금도 우위를 점해가고 있고요. 소매에서는 아마존이, 또 모빌리티 산업에서는 애플이, 호텔에서도 에어비앤비가 힐튼이나 이런 전통 호텔 체인을 다 극복하고 있고, 미디어에서도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이미 전통 텔레비전 산업 이것을 다 넘어서고 있습니다. 금융에서도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같은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훨씬 추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몇 개 보면요. 기업 가치 측면에서 보면 시가총액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빠른 속도로 이런 변화가 나타나서 전기차의 대메이커인 테슬라가 도요타를 이미 앞질러 버렸습니다. 또 인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디즈니 그룹을 넷플릭스가 훨씬 앞서 있고요. 이것은 코로나 영향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소위 스테이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나 원하는 것을 모두 잘 공급해주는 넷플릭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기업 가치가 그렇게 높아졌고, 또 금융에서도 페이팔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넘어섰고, 또 ICT 분야에서도 전통 인텔을 엔비디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그래픽 GPU를 공급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을 갖춘 창의적인 ICT 분야,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새로운 분야의 이런 산업들이 더 앞장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일찍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 분야, 그린 뉴딜 분야를 안전망 강화 이 세 개를 엮어서 우리 새로운 혁신 전략을 만들어서 전체를 포괄해서 한국판 뉴딜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에 약 58조 원을 5년간 투자하겠다. 그래서 일자리 90만 개를 창출하고 디지털 뉴딜에서 발전된 새로운 기술을 이것을 그린 뉴딜 분야의 기술 혁신에 투자해서 74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66만 개를 만드는데, 이 디지털 뉴딜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DNA, 데이터와 네트워크와 AI, 인공지능 이 세 가지를 하나의 그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키워나가는 생태계를 강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 인프라도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하고, 그러니까 요새 온라인 교육이 코로나 이후에 세계적으로 많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교육의 영역이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비대면 산업이 육성되고 많은 SOC 등이 디지털화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사회 인프라를 모두 녹색으로 전환하고 저탄소 에너지를 확산하고 녹색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린 뉴딜 산업까지 융복합과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이 두 분야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가지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전업시키는 새로운 교육,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것,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 가야 할 전략이고, 이것은 향후 10여 년간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도 큰 흐름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을 뵈었을 때 K 유니콘 프로젝트를 이야기했습니다. 전통 제조업 중심의 우리 재벌 중심의 우리 경제가 그동안 패스트 폴로 시대에는 그것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재벌 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소득 분배의 불균형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돌파하는 핵심 전략으로 저는 K 유니콘 전략을 주장을 해서 이 정책이 재작년에 우리나라 경제정책 첫 번째가 K 유니콘 전략이었고,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두 번째, 작년에는 첫 번째, 올해는 두 번째 핵심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이 K 유니콘 전략을 좀 더 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추어서 좀 더 내실화하고 확대해보자 하는 정책을
지금 정부 부처가 협력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K-유니콘 전략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유니콘 기업은 CB인사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라는 시장조사기관이 매 분기별로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창업한 지 10년 이내에 그 기업의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가 넘는 기업을 대개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11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앞으로 1년 반 남았죠. 20개까지 키우면 지금 제1등은 당연히 미국으로 210여 개 좀 넘고요. 그리고 2위가 중국으로 110 몇 개 되고 3위가 영국이죠. 영국. 4위가 인도. 뭐 그런데 5위가 독일인데 우리하고 거의 같은 숫자입니다. 11, 12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20개만 유니콘을 만들면 우리가 세계 한 3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 인도가 16개인가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으로 창업 단계이지만 전망이 좋은 아기 유니콘, 기업 가치가 한 1,000억 미만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 가치가 1,000억에서 1조 사이의 예비 유니콘을 키워서 이런 정도의 후보 기업들을 SB 인베스트먼트가 골라낸 예비 후보 유니콘인데 이렇게 골라내고 이것을 다시 육성하면 CB 인사이트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20개는 유니콘을 20개 이상을 키워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대개 여러분들이 이 상표로 아시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한국판 뉴딜에서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에서도 그것을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혁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차, 그리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투자가 낮았던, 투자가 약했던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인들이 진단의학에서 빠르게 성공을 해가지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SD 바이오 센서라는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상당히 이제 아주 매출이 급격히 늘었는데 작년에는 700억 매출이었는데 올해 1조 7천억으로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것을 대량 생산을 하는 능력을 어떻게 빨리 갖춰서 700억이 1조 7천억이 되냐. 우선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현지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 공장에서 생산한 진단키트 제품들을 그 나라에서 수출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업해서 그 스마트 공장 운동을 정부가 돈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팀들이 30명이 3개월간 작업해서 오송에 있는 SD바이오 센서 공장을 전면적으로 다 혁신해가지고 생산 능력을 20배나 늘려가지고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진단산업, 진단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코로나 진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진단의학 분야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좋은 제품을 가진 회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복제약품을 오래 생산한 경험 때문에 삼성바이오라든가 SK바이오 같은 곳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 각국이 이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어도 그것을 대량으로 전 세계에 몇억 개씩 만들어서 공급하려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균질된 품질을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후보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계약이 진행 중인 회사들이 많거든요.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여기 디지털 그린 뉴딜과 미래차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K-유니콘 분야가 새로운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골라내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 심지어는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외국의 인건비가 오르고 해서 코로나가 있고 해서 다시 국내로 리턴한 기업들 중에서도 혁신적인 기업들은 골라서 이미 300개를 지난 10월까지 골라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걸 한 1000개 정도를 늘려가겠다. 이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각 부처와 관계 전문가들 또 기업가들 협회 이런 곳에서 골라내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재정 지원이 58조라 그랬지만 이 58조라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게요. 그게 5년간이거든요. 1년에 한 10조 남짓한데 디지털 뉴딜 여러 많은 분야에 1년에 10조 정도 돈 투자했다고 커다란 변화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지금 9월달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걸 보면 모든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전체 금융자본의 총액은 연간 운용되는 것만 따져보면 잠겨있는 걸 빼고 스탁은 빼고 플로우로 돌아다니는 금융자본이 한 5천여 조 되는데 그중에 부동산에 돌아가는 금융자본이 2,100조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많이 과다하게 투자된 자금을 기업 자금으로 어떻게 바꿔주게 만드느냐.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선 공적금융기관, 산업은행이라든가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중소기업은행이라든가 농협 이런 곳에서 앞장서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먼저 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금융기관들이 이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 시중은행들과 민간이 갖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갖고 있는 여유 자금들을 펀드 형태를 끌어들여서 이 기업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한국판 뉴딜의 재원 배분 구조의 핵심 라인이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공적 금융기관이나 거래 금융기관과 협력해 가면서 자문해 가면서 이런 기업들 군들 중에서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 펀드에 이 펀드의 투자의 장점은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투자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관련 금융에 쏠린 돈이 2,000조가 넘어서 전체 민간 신용의 절반이 넘습니다. 여기 보면 가계저축이 파란색이고 이게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자된 돈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순수 금융 상품으로 투자되는 것인데 이 중에서 보면 부동산 관련 금융에 쏠린 것이 민간 신용의 전체의 55%나 된다. 부동산에 과다 투입되면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기업 금융의 폭을 줄이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경제에 불안정한 요소를 만들어내고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만일 어떤 이유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겪고 넘어갔지만 미국에서 2008년에 큰 금융위기가 온 것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이 부동산 특히 대형 빌딩을 과도하게 많이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경제가 나빠지니까 임대료가 안 나오거든요. 다 공실이지. 그런데도 무리한 방법으로 자기 자금은 한 20%만 넣고 여러 금융을 이용해서 대형 빌딩을 많이 집중적으로 가지는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정보가 있어서 정부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런 돈이 제대로 선순환을 이루어서 기업에 투자되도록 만들어야만
한국판 뉴딜 정책이 살아나고 한국 경제가 안정하게 굴러갈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 K유니콘으로 선정된 우수 유망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개인이나 법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들이 또는 부동산에 투자된 자금들이 이런 기업에 투자되게 해야만 자금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면 정책 자금, 금융 자금, 그리고 민간 자금들이 함께 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이러한 기업들에 투자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벤처기업 같은 경우 특히 그런데 창업하고 대개 5년 안에 소위 벤처기업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안 갖고 있는 뭔가 다른 새로운 기술이나 경영 기법을 갖고 창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특허를 대개 내서 하는데, 특허라는 것이 조금만 변형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비슷한 특허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벤처기업이 특허를 갖고 시작해도 후발주자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금방 나오기 때문에 자기보다 변형된 특허를 가지고 자기보다 더 많은 시장을 확보하는 경쟁자가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벤처기업은 두 개의 위기를 맞습니다. 하나는 기술의 위기를 맞고요. 자기 기술보다도 조금 더 나은 기술을 가진 경쟁자가 생겨나니까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면 시장의 위기를 맞습니다. 시장이 이제 꽉 막히는 거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M&A입니다. 자기가 못 갖고 있는 기술, 자기 기술과 융합하여 더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술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기업이든지 같이 M&A로 통합을 해버리면, 그러면 융합의 큰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동시에 시장을 넓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누가 그걸 주선해 주냐 하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기업이 외국 기업하고 너 나하고 합시자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걸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금융기관이 꼭 필요한데 이게 벤처 캐피탈입니다. 주로 은행이라든가 투자은행과 같은 그런 것, 그런데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각 기술, 산업, 영역별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속 그 일만 하고 분야 업종별로 찾아다니다 보면 좋은 기업을 찾아서 같이 접목시켜주고 M&A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금융기관이 나서니까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공정한 M&A가 가능하도록 해주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벤처 경제에 있어서는 벤처 캐피탈이 반드시 신뢰받을 수 있는 벤처 캐피탈이 꼭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아주 부족했습니다. 인적 투자도 잘 안 돼 있고 기업에 관한 정보의 축적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죠. 이것을 키우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벤처 캐피탈 숫자가 그래도 154개로 이제 증가세고,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열심히 벤처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투자 기업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상당히 취약한 단계다. 특히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벤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메꿔줄 수 있는 게 뭘까? 그거는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속 성장을 했는데 주로 재벌들이 중심이 돼서 성장을 이뤘죠. 재벌들이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다양한 형태로 투자해 놓고 있죠. 재벌들은 돈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보다는 훨씬 더 산업계, 전 세계 기업계의 현실을 기업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게 금융기관의 역할을 좀 대신해주는 코오퍼레이티브 벤처 캐피탈, CVC를 세계 각국에 허용을 하고 있고 그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 투자 건수 중에서 CVC의 참여 비중도 저렇게
갈색깔처럼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CBC를 국회에서 많은 논란을 거치다가 법을 만들어줘서 재벌이 경제는 현실인데 재벌이 상대적으로 많이 벌어놓은 것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쓰여야 되니까 그것이 벤처 캐피탈과 은행보다는 재벌이 더 많은 좋은 인재를 가지고 있고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은행이 운영하는 펀드에 함께 투자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CBC를 만드는 것을 제한적으로 우리가 금융 관련 법을 풀어서 허용을 작년에 해주고 나서 비교적 빠르게 지금 CBC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CBC와 금융기관이 창출하는 새로운 벤처 캐피탈 이것이 어떻게 잘 협력해서 아까 말한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 나갈 1000개의 혁신 기업을 자금 면에서 서포트해서 자금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00년대 초에 경험했던 그 IT 붐, 벤처 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자금이 여유 자금이 다 그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니까 그것이 경제에 빠른 성장을 만들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금융기관은 빨리 인재를 바꿔야 됩니다.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전체 구성원의 한 60% 정도가 이공계 출신 엔지니어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상가대학, 법과대학 나온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기 통계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물리학이나 응용생물, 식품영양, 의대 졸업생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금융기관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지만 5대 민간은행의 이공계 인력은 약 30%를 넘지 못합니다. 근데 미국 수준이 60%까지 가려면 상당히 끌어올려야 되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한편으로 우리 은행원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대리나 차장급들을 재교육시켜가지고 빨리 새로운 산업 분야에 선진화된 기술과 세계 각국의 좋은 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하는 이런 재교육이 필요해서 요새 카이스트하고 금융연구원 등에서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 대부분 중간에 이런 벤처 캐피탈들에 의한 M&A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기 돈으로 창업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퇴직금 받아가지고 창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퇴직금이라는 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최후의 보루로 생계를 위해서 남겨놔야 할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 선진국처럼 자기는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이고 그 기술을 옳게 금융기관이 평가해서 그 금융기관의 투자에 의해서 기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창업자 중에서 석박사 비중이 높아야 되는데 미국은 석박사 비중이 40%나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넘어갔네요. 아직도 40%에 비해서 우리는 14%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게 고시에 올라고 그러고 공무원 되려고 그러고 또 이공계 사람들도 대개 대기업의 중간 간부로 엔지니어로서 중간 간부로 안주하려는 그런 문화가 팽배하게 그동안 지내왔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을 탓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벤처 캐피탈들을 통한 M&A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커나갈 때 금융자본을 대는 스케일업 이것도 금융기관 벤처 캐피탈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가장 스케일업의 중요한 전략이 M&A입니다. 그리고 해외와의 연계 운영 이런 것들을 하고 교육도 대학 교육이 근본적으로 이런 점에서 좀 바뀌어줘야 한다. 이런 생태계가 조성이 굉장히 시급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한국판 뉴딜의 전략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광주가 이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앞서가는 이 분야에서 앞서가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 20주년 기념식으로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그 토론회가 롯데호텔에서 열렸는데 거기 이용석 광주시장하고 광주과학기술원장 함께 나오셔서 전체를 진행을 하고 발표도 했는데요. 저는 광주의 희망을 여기서 찾습니다. 광주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기성재벌이나 보수 경제층의 어떤 그런 지배력이 비교적 약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빠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중심의 광주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미국 실리콘밸리와의 협력 또 여러 가지 이런 절차들을 잘 밟아서 지금 세계 10위권 수준의 인공지능 특화 데이터 센터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을 앞장서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주는 그것을 인공지능 무슨 사관제도라고 하는데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3천 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46%가 미국에 있고 11%는 중국에 있고 우리 한국에는 1.5%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400여 명. 근데 이것을 지금 광주에서 광주 과학대학에서 인공지능 대학원을 만들어서 인재를 키워나가겠다. 그래서 인공지능 투자 펀드도 국내 최대 규모로 육성하겠다 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린 뉴딜 분야에서도 정부 계획보다도 5년 먼저 그린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린 뉴딜의 정책들도 펼쳐나가고 있고 상생형 이건 이제 그 휴먼 니들이라고 그래서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GGM 광주의 글로벌 모터스 상생형 지역 일자리 공장을 내년 9월까지 10만 대 양산 목표로 추진하는 등의 뉴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용섭 시장하고 제가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10여일간의 단식 끝에 지방자치를 시작을 했고요. 노무현 정부 들어서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강력하게 펼쳐서 행정도시를 세종에 만드는 걸 기점으로 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전부 지방에 분산시켰죠. 이곳 광주도 인접한 나주에 한전을 비롯한 이런 공공기관들이 내려와서 하나의 좋은 기회를 맞았지만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경향을 보면 일본도 독일도 프랑스도 전부 이제 어떤 계기는 만들었지만 하나의 경제권을 통합해서 운영하지 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메가시티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만으로는 안 되고 광주와 전남을 통합한 경제권으로 만들어서 관문공항을 하나 국제공항을 만들어서 육성하고 그곳에서 인구도 그래야 한 350만 되고 하나의 독립한 경제단위가 될 수 있다 해서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 아마 논의를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대구 경북은 앞서가고 있고 현재 대구 경북의 정치적 합의는 다음 지방선거까지만 대구시장 경지사를 따로 뽑고 그 다음 번부터는 이제 한 사람만 뽑아서 통합시키겠다는 얘기죠. 부울경이 또 옛부터 한 경제권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도 한번 이 한국판 뉴딜의 선도도시로서 인공지능 도시로서 그린 뉴딜의 선도도시로서 리드해 나가려면 이런 특별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45만 좀 작고요. 수원이 130만 5만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인구도 한 330만 명 되고 면적이나 전체적으로 봐도 이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메가시티로서 독립한 경제권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레지옹을 현재 22개에서 13개로 통합 개편을 해서 운영하고, 일본도 47개 도도부연을 13개까지, 독일도 그런 비슷한 과정들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변화를 선도해가는 지역이 결국은 경제적으로도 앞장서 갈 것이다 라는 제 믿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서 끝내고 여러분의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2분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예, 뒤에 누가 마이크 좀 갖다 주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 같은 소기업들은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근무 조건이나 연봉이 열악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공무원 준비 중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 전 국민의 공무원화가 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공무원을 늘리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관공서에 가보면 지금도 한 3분의 1 정도면은 공무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특히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들이 불과 몇 년이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 많은 공무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럼에도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을 더 많이 뽑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이신 김진표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팩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전 세계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면 공무원 한 사람당 인구수로 비교를 하잖아요. 그 비율은 우리가 월등히 낮습니다. 그 공무원 수가 부족한 나라죠.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훨씬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는 게 팩트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그러면 어디에 더 필요한 거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한국판 뉴딜을 얘기할 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말고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실업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 부조 정책, 여기에 이 복지 전달 체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꽤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 복지 전달 체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을 성공적으로 해서 많은 좋은 기업들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 그거를 가지고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이제 긴급 지원을 받아본 사람들이나 옆에서 살펴본 사람들이 느꼈을 텐데 이게 공정하지도 않고 신속하지도 않습니다. 효과적으로 지원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꼭 필요한 사람을 복지를 전달하는 체계가 제대로 늘 갖추어서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절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 틈을 지금 우리는 뭐로 메꾸고 있냐면은 자원봉사자들로 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 자원봉사자들을 잘 조직화하고 훈련해서 복지 전달 체계로, 이 복지 전달 체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를 수요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죠. 김대중 정부 때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정책기획수석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2002년이네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최초로 소위 그 사회보장 시스템을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하셨잖아요. 그 당시 전국의 복지전담 공무원이 1,80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동사무소에 복지 전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늘려줘야 되겠는데 실태를 좀 보려고 전 부처에서 2명씩 서기관을 차출을 해가지고 전국을 복지 취약 지역을 나눠서 실제 감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수원의 역 근처에 있는 세류 이동을 나가봤습니다. 가보니까요, 수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한잣집 동네인데 철길가에 이 가만히로 치고 거적대기 치고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집에 들어가 보니까 20대의 젊은이가 갓난애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본인은 이 고관절을 다쳐갖고 앉지를 못하고 이렇게 반누워서 움직이고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생후 6개월 된 갓난아이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정신이 약간 이상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 하면 그 지역에 봉사하는 목사님이 동사무소에서 주는 쌀 가지고 밥만 해서 배달하면 그거 갖고 짐승처럼 그냥 먹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상태가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벌써 한 6개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복지 전달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면,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복지 전담 공무원한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의 가구가 몇 개나 되냐 했더니 320가구인데 공무원 한 사람이 맡아야 해요. 그래서 당신 이 복지정책에서 가장 기초는 반드시 최종 수요자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면담을 해야만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알고 그거를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면담을 해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가보냐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 주로 뭐 하냐 그랬더니 기초생활보호 대상 가구 320가구가 그 중에 혹시 한 달에 30만 원씩 그 당시에 받던 기초보장금 있죠? 그거를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다른 재산이 숨겨져 있는데 받으면 자기가 감사해서 나중에 금융자료가 나오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거 가리는 일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지전달 공무원이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제가 그때 건의해서 복지전달 공무원을 2배로 늘리고 지금은 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만 늘려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외국은 적어도 최종복지 수요자를 일주일에 한 번은 면담을 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치유를 해서 사회로 빨리 회복을 시켜서 복귀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그 청년의 예의 경우에 보면 우선 아이를 분리해서 그 청년이 아버지지만 아기를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는 복지시설로 별도로 보내야 되죠. 두 번째는 그 청년의 경우에 정신병을 먼저 고치든지 고관절을 먼저 고치든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결단을 내리고 공무원이라면 그걸 딱 처리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년이고 정부 세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면서 회복을 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이게 최종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에 이제 공무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동안 그 분야에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투자를 안 해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공무원이 필요하고 정부가 늘리겠다는 공무원도 그 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언론에 나오듯이 소방공무원이 자꾸 자살자도 많고 또 과로자도 많고 그러죠. 경찰 공무원이 숫자가 부족합니다. 경찰, 소방, 그리고 복지 전담 공무원 이 사람들은 늘려나가야 하죠. 정부도 그런 사람들을 늘리겠다는 것이지 중앙부처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안 늘어났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공무원은 지금 우리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게 훈련을 시켜가면서 빈자리를 메꿔가면서 늘려야 되니까 조금씩 늘려나가야 한다 그런 생각이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자,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할까요? 예. 제가 금방 우리 광교정남 행정 통합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광교전남 통합하고 부울경 통합하고 경북 대구하고 통합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통합하기 전에 우리 국세부터 얼마만큼 지방세로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에 맞춰서 통합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광주 전남에 지금 통합한데도 340만 인구가 됩니다. 지금 경상남도만 해도 지금 330만 인구가 되거든요.
부산하고 같은가 충북하고 같은가 그러면 거기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런가 모르는데 우리 광주 전남 통합해가지고 또 전국까지 통합한다 해도 지방세 이 상태에서 통합해갖고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국비 지원 없이 어떤 통합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심이 좀 많습니다. 그에 좀 전문가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정책 목표를 어느 정권이나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민주당 정부는 그게 전통적으로 강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용 면적당 인구 밀도가 압도적으로 1등인 나라입니다. 우리는 96,000평방미터인가요? 그런 면적밖에 남한이 안 가지고 있는데 그 남한 국토 면적의 68%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바위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32%만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구 밀도는 세계 4위인데 가용 면적당 인구 밀도는 압도적으로 세계 1위죠. 이렇게 땅이 원천적으로 부족한 나라에서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계속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잘 살게 돼도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작은 국토를 그나마 이것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선진국이 누리는 그와 같은 이 복지국가는 영원히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균형 발전시켜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그동안에 호남 지역은 지난 경상도 정권 30년 동안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다 할 기업이 없어요. 제조업이. 지금 이제 건설업체들이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몇 개의 큰 건설업체들이 생겨났지만 그 다른 제조업이 그나마 있던 혜태가 쓰러지고 또 저 쌍방울이 쓰러지고 혜태가 쓰러지고 지금 국제가 아세아나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통합에 따르는 지금 이익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말씀 맞습니다. 부울경은 그 산업단지가 있고 그 통합이 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눈에 보이는데 반해서 전남도 광주도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인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러나 가능성을 봐야죠. 그렇다고 이대로 놔두면 광주나 전남은 완전히 소비도시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보는 게 새로운 경제 여건에서는 AI를 중심으로 한 그런 새로운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한전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는 일부 한전 협력업체들이 하나의 계기가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큰 그림으로 그 미래의 밝은 면을 보고 어떤 전략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어떤 지원을 하고 무슨 지방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그것은 정부가 또는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일이죠. 정치적으로 특별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일인데, 물론 다른 지역과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그러나 늘 제가 광주 전남 지역에 와서 강조하는 것이, 광주 전남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 앞으로 미래를 선도해 나갈 기업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압도적으로 기업이 없는 지역이 광주 전남이거든요. 기업을 키워내는 건데 어떤 것이 효과적일 거냐? 제가 보기에는 독립한 통합 경제권을 갖추어야 그것이 유리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